새벽 5시, 은빛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관리동 옆 경비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최덕수는 68이었다. 22회째. 이 단지의 밤과 새벽을 지키고 있었다. 순찰 수첩을 옆구리에 끼고 손전등 하나만 든 채 그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 백일홍 화단을 지나 놀이터를 지나 704동 앞을 지나는 길이었다. 그날 아침 704동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이삿짐 트럭이 밤새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테이프 조각과 종이박스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 몇 장이 젖은 채 놓여 있었다. 704호였다. 한서연이 살던 집. 최덕수는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관리비 고지서와 광고, 전단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수신인 이름도, 발신인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 두었다. 남의 우편물에 손댈 이유는 없었다. 관리사무소장 조병만이 출근하자마자 최덕수를 찾았다. 704호, 어젯밤에 나갔답니다. 이사한다는 말도 없이. 연락은 됐습니까? 전화가 안 돼요.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두 사람은 704호 현관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 너머로 텅 빈 거실이 보였다. 가구도 짐도 없었다. 다만 베란다에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커다란 벵갈 고무나무였다. 사람 키만큼 자란 그 나무는 잎이 무성했고 화분 겉면에는 누군가 손으로 눌러 쓴 듯한 얼룩이 있었다. 저건 왜 두고 갔대요? 낸들 압니까? 이삿짐 센터에서도 저건 안 가져간다고 했다더군요. 놓고 가는 거라고. 조병만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며칠 안에 새 세입자가 들어올 테니 저 화분도 어차피 버려질 물건이었다. 최덕수는 유리창 너머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았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반들거렸다. 누군가 정성껏 돌본 흔적이 역력했다. 한서연을 처음 본 것은 3년 전 봄이었다. 이사 온 첫날 그녀는 경비실에 들러 박스에 든 두유한 상자를 내밀었다. 어르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34살이라던 그녀는 늘 혼자였다. 방문객도 없었고 택배도 많지 않았다. 밤이면 704호 창문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어느 겨울 새벽 최덕수가 순찰을 돌다 그 불빛을 올려다보면 그녀도 가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옅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뿐이었다. 대화를 나눈 것은 몇 번 되지 않았다.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 경비실 지붕에서 물이 새어 최덕수가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는데 한서연이 우산을 쓰고 다가와 뜨거운 믹스커피를 건넨 적이 있었다.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그는 그 말 한마디를 오래 기억했다. 이 아파트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입주민은 많지 않았다. 이삿짐이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관리소는 704호 방치 물품을 처리하라는 공지를 붙였다. 화분을 포함한 잔여 물품은 일주일 뒤 폐기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덕수는 공지문 앞에 서서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폐기. 나는 두 글자가 유독 눈에 밟혔다. 그날 밤 그는 순찰을 마치고 704호 베란다 창 너머로 다시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 흙이 말라있는 것이 창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받지 못한 잎사귀 끝이 살짝 말려 들어가 있었다. 관리소장에게 물었다. 저 화분 아직 안 가져가면 제가 물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조병만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경비 아저씨가 그런 걸 왜 신경 씁니까? 어차피 버릴 건데, 그래도 살아있는 건데 말라 죽는 걸 보고만 있기가 그래서요. 조병만은 별 이상한 사람 다 본다는 표정으로 열쇠 하나를 건넸다.
관리 목적으로 보관하던 비상키였다. 정 그러시면 어차피 폐기 전까지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최덕수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704호 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에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다. 가구 자국만 남은 마룻바닥, 못 자국이 그대로인 벽. 사람이 3년을 살았던 흔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비워진 공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베란다로 걸어가 화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물 뿌리개도 없어. 그는 부엌에 있던 낡은 여습 없이, 아니, 부엌 찬장에 남아있던 유리컵 하나를 찾아내 화장실 수돗물을 받아왔다. 천천히 흙 위로 물을 부었다.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렇게 그는 매일 저녁 순찰을 마친 뒤 704호에 들러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였다. 그저 살아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그 단순한 마음 하나 때문이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최덕수는 자신의 낡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6시 반. 곧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설 시간이었다. 그는 늘 그 시간이면 경비실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넸다. 30년 가까이 반복해 온 일이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40을 코앞에 둔 나이였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고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이 도시로 흘러들어왔다. 경비일은 그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 중 하나였다. 그는 704호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처음 한서연을 마주쳤을 때부터 그랬다. 낯선 얼굴인데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 그는 그것을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의 착각이라 여기고 넘겨왔다. 그날 오전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렸다. 몇몇 주민들이 704호 문제를 거론했다. 밀린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 달치가 밀려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니 참 난감하네요. 짐도 안 가져가고 야반도주하듯 나갔다면서요. 뭔가 사정이 있었나 본데. 사정이야 뭐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하고 새 세입자를 받아야죠. 회의실 한쪽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던 최덕수는 그 말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야반도주. 라는 말이 유독 귀에 걸렸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늘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짐도 안 챙기고 사라졌을 리 없었다. 퇴근하던 다른 경비원 박 씨가 그에게 다가와 넌지시 물었다. 최 반장님, 요즘 704호를 뭐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십니까? 관리소장님한테 이상하게 보일 텐데. 화분에 물 좀 주는 것뿐이야. 에이, 남의 집 화분이 뭐라고. 괜히 오해 사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남의 빈집 드나드는 거 다들 좋게 안 봐요. 최덕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낡은 열쇠를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에도 그는 어김없이 704호에 들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그는 화분 앞에 앉아 잎사귀를 하나하나 닦아 주었다. 먼지 앉은 잎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 내자 초록빛이 한결 선명해졌다. 문득 화분 겉면에 눌린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단순한 흠집이라 여겼는데 자세히 보니 손톱으로 꾹꾹 눌러 새긴 듯한 흔적이었다.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였다. 그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가만히 쓸어 보았다. 무슨 글자인지는 당장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이 화분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마른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최덕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돌아보았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긴 온기는 아직
이 집 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다. 최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와 잎사귀를 흔들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매일 올 테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704호를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픈 날에도 잠깐이라도 들러 물을 주고 나왔다. 다른 이들 눈에는 그저 이상한 고집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의 붉은 노을은 앞으로 펼쳐질 길고 긴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 경비실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다. 최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조용히 바랐다. 관리비 체납 사흘째 독촉장이 704호 우편함에 꽂혔다. 최덕수는 그 종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밀린 관리비, 연락 두절, 야반도주라는 말들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고한 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이 궁지에 몰려 도망치듯 떠나는 것과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서연이 짐을 쌀 때 최덕수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이사 나가기 일주일 전 순찰 중 704호 창문 너머로 그녀가 상자에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넣는 모습을 보았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지나칠 만큼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 온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그날 밤 최덕수는 경비실 낡은 의자에 앉아 30년 전을 떠올렸다. 그가 40이 되기 전 방직 공장 야간조 반장으로 일하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창고에서 원단 뭉치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야간 근무자였던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갚을 길 없는 빚이었다. 아내는 매일 밤 울었고 어린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 눈치만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회사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대신 지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 측은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고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누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최덕수는 끝내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이후 그는 평생 그 정체 모를 은인에게 빚진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 동시에 자신의 결백이 스스로 증명되지 못하고 남의 도움으로 덮여버렸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씁쓸함도 함께 품고 지내야 했다. 그 기억이 왜 하필 지금 704호 화분 앞에서 자꾸 떠오르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 조병만이 최덕수를 다시 불렀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704호 자녀 물품 이번 주 안으로 전부 정리하랍니다. 새 세입자가 다음 달 초에 들어온다고 해서요. 화분은요? 화분이야 뭐 폐기물로 처리하면 되죠. 계속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최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나무를 3년 넘게 누군가 정성으로 키워온 이 나무를 그저 폐기물이라는 말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제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 방에 두고 키우겠습니다. 조병만은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러시든가요. 어차피 버릴 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대신 이번 주 안으로 방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날 저녁 최덕수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704호로 향했다. 화분을 옮기려 손을 뻗던 그때 화분 겉면에 새겨진 작은 흠집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엔 무늬인 줄로만 알았던 자국이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비추자 흐릿하게나마 글자의 형태가 드러났다. 주는 사람에게. 전체 문장은 아니었다. 화분을 감싼 진흙 유약 위에 무언가 도구로 눌러 새긴 자국이었다. 최덕수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 화분에는 분명 누군가에게 전하려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손수레에 옮겨 실었다. 무거운 나무였지만 이상하게도 힘든 줄을 몰랐다. 경비실 뒤편, 그가 쓰는 좁은 숙직실 창가에 화분을 내려놓으며 그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는지 내가 꼭 찾아낼 테니까.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704호의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최덕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늦게 아내 임정숙이 반찬통을 들고 경비실로 찾아왔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그녀는 남편의 야간 근무가 늘 걱정이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신경 쓰지 마. 임정숙은 숙직실 창가에 놓인 낯선 화분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또 뭐예요? 갑자기 웬 나무를 704호에서 놓고 간 걸 내가 좀 맡아 키우기로 했어. 당신도 참 남의 집 화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임정숙은 화분 잎사귀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그녀는 남편이 이유 없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당신, 그 사람 생각나서 그러는 거죠. 그 옛날 그 은인 말이에요. 최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 시절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서도 좀처럼 꺼내지 않는 화제였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늘 자존심의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어 겨우 위기를 넘겼다는 것.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나무,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쓰여.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 임정숙은 남편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돌아갔다. 다음 날 동료 경비원 박 씨가 숙직실에 들렀다가 화분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결국 이걸 여기까지 들고 오셨네요. 관리소장님이 알면 뭐라고 안 합니까? 허락받고 가져온 거야. 참, 최 반장님도 남의 집 사연에 뭘 그렇게까지 정성을 쏟으십니까? 우리야 그냥 시키는 대로 지키고 정리하면 그만인데. 박 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경비 일이란 원래 정해진 규칙과 절차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자리였다. 남의 사정에 깊이 관여할 이유도 여유도 없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덕수는 그 화분을 볼 때마다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이름 없는 도움과 그 도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풀지 못했던 마음의 응어리가 겹쳐 떠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화분 겉면에 새겨진 흐릿한 글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주는 사람에게. 그 뒤에 이어졌을 말이 무엇인지 그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나무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다는 것. 그는 낡은 서랍에서 작은 원예용 삽을 꺼내 들었다. 화분의 흙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참이었다. 혹시 이 안에 그 문장의 나머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감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삽을 흙 위에 대려는 순간 그는 멈칫했다.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나무의 흙을 함부로 파헤쳤다가 자칫 뿌리를 상하게 할까 걱정이 앞섰다. 그는 삽을 도로 내려놓았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보다
이 나무를 온전히 살려내는 일이 먼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대신 그는 화분 겉면의 흠집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가며 사진을 찍었다. 낡은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도 글자의 흔적은 여전히 흐릿했다. 확대해 보아도 앞뒤, 문맥을 알 수 없는 조각난 단어들 뿐이었다. 주는 사람에게 라는 두 마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을지 그는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그는 숙직실 불빛 아래서 사진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고 화분 잎사귀들이 창틀에 닿을 듯 흔들렸다. 최덕수는 문득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이름 없는 은혜와 지금 눈앞에 이 낯선 화분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난 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최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다.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오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경비실로 나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았다. 화단에 물을 주고 놀이터 벤치를 정리하고 입구 계단을 쓸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사진 속 흐릿한 글자들이 맴돌고 있었다. 주는 사람에게 그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그 뒤에 이어졌을 문장을 상상해 보았다. 고마운 사람에게일까? 아니면 미안한 사람에게일까? 그는 좀처럼 짐작할 수 없었다. 숙직실로 돌아온 그는 화분 앞에 다시 앉았다. 나무는 며칠 사이 한결 생기를 되찾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 보았다. 이번에는 뿌리를 다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얕게 흙을 걷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임정숙은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남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그녀는 남편이 좀처럼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당신, 예전 같으면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썼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최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 화분을 보면 자꾸 예전 생각이 나.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그 시절 말이야. 임정숙은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숙직실 불빛 아래 최덕수는 화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작은 나무 하나가 앞으로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까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704호는 텅 빈 채로 새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최덕수의 숙직실 창가에서는 벵갈 고무나무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마른 잎은 여전히 몇 장 남아 있었지만 새순이 돋아나는 자리도 눈에 띄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잎을 닦고 볕이 잘 드는 쪽으로 화분을 돌려놓았다. 마치 오래 앓던 사람을 간병하듯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수신인은 704호 한서연이었다. 발신인은 어느 지방의 요양병원이었다. 조병만은 대수롭지 않게 우편물을 서랍에 넣어 두려다. 문득 최덕수가 떠올라 그에게 건넸다. 최 반장님, 이거 704호로 온 건데 어차피 전달할 곳도 없고 반장님이 그렇게 신경 쓰시니 한번 보관해 두시든가요. 최덕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발신처를 유심히 살폈다. 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마음에 걸렸다. 한서연은 젊은 나이였다. 그럼 그녀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온 우편물이라니.
그는 봉투를 뜯어보고 싶은 충동을 애써 눌렀다.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문득 화분 받침 아래쪽에 시선이 갔다. 화분을 옮길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받침 테두리에도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이 화분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그는 숨을 죽였다. 드디어 문장의 앞부분을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화분 안쪽, 흙에 가려진 부분에 나머지 글이 새겨져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오래 고민했다. 뿌리를 다치게 할까 염려되어 미뤄두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근처 화원에 들러 새 화분과 배양토를 사왔다. 나무를 옮겨 심으며 뿌리 상태를 살피면 자연히 흙 속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다. 주말 오후 그는 숙직실 뒤편 공터에 신문지를 넓게 펼치고 조심스럽게 나무를 화분에서 꺼냈다. 뿌리는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흙을 살살 털어 내던 그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비닐로 겹겹이 쌓인 작은 봉투였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흙을 털어냈다. 방수 처리가 된 지퍼백 안에 누렇게 색이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화분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당신께. 최덕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3년 동안 이 나무 속에 숨겨져 있던 말이 이제야 그의 손안에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함부로 뜯지 않고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안에 담긴 말이 무엇이든 그것은 누군가 오랜 시간 품어온 진심일 것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최덕수는 나무를 새 화분에 마저 옮겨 심고 편지 봉투를 조심스레 품에 안은 채 숙직실로 돌아왔다. 창밖 노을이 방 안가득 붉게 번지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만 있었다. 그날 밤 아내 임정숙이 다시 찾아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물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화분 속에서 편지가 나왔어. 임정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다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럼 읽어봐야죠. 뭘 그렇게 망설여요. 이상하게 겁이 나네. 이 안에 뭐가 적혀 있을지. 최덕수는 30년 전 그날처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편지지를 꺼내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종이는 오랜 시간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편지를 펼치기 전 최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704동 쪽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저 멀리 704호 창문에는 이제 낯선 불빛도 켜져 있지 않았다. 완전히 비워진 그 집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이렇게 오래도록 남는 것이 있구나. 여보, 나 대신 좀 읽어줄래? 그는 편지를 아내에게 건넸다. 손이 떨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다. 임정숙은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받아들었다. 찬찬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요. 그녀가 편지의 첫 줄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화분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당신께 저는 이 집에 3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임정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녀도 이 편지가 예사롭지 않은 사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최덕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저는 이 화분을 돌보게 될 사람이 누구일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이 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나무가 버려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나무를 끝까지 살려낸다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임정숙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최덕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계속 읽어줘. 그녀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방 안쪽불처럼 흔들리는 백열등 아래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3년 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한 사람의 진심과 마주하고 있었다. 편지는 아직 절반도 채 읽히지 않은 상태였다. 임정숙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다 문득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잠시 편지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긴 이야기 같은데 천천히 읽는 게 낫겠어요. 최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떠왔다. 목이 유난히 말랐다. 30년 전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숙직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창밖 아파트 단지는 하나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오직 이 작은 방 안에만 흐릿한 백열등 불빛 아래 두 노부부와 낡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최덕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계속 읽어줘. 끝까지 듣고 싶어. 임정숙은 편지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든 고요한 밤이었다. 최덕수는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 704동 쪽을 바라보았다. 텅 빈 그 집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 공장 사무실로 돌아가 있었다. 조사받던 그날의 형광등 불빛,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던 대답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야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임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편지지 위로 시선을 옮겼다. 편지는 아직 절반도 채 읽히지 않은 상태였다. 임정숙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다 문득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잠시 편지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긴 이야기 같은데 천천히 읽는 게 낫겠어요. 최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떠왔다. 목이 유난히 말랐다. 30년 전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숙직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창밖 아파트 단지는 하나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오직 이 작은 방 안에만 흐릿한 백열등 불빛 아래 두 노부부와 낡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최덕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계속 읽어줘. 끝까지 듣고 싶어. 임정숙은 편지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든 고요한 밤이었다. 임정숙이 마침내 봉투 안 편지지를 완전히 펼쳐들었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손글씨가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첫 문장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시간은 밤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편지지를 든 임정숙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임정숙은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방직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성실하게 일하셨고 공장 사람들을 가족처럼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공장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원단이 대량으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무고한 한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덕수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원단을 빼돌린 것은 공장의 다른 관리자였고 누명을 쓴 분은 그저 그날 당직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그 관리자의 뒤에 있던 더 큰 세력과 얽혀 아버지의 공장 자체가 위태로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그분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갚아드리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하셨습니다. 임정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최덕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이 이제야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사셨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분이 부디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편지는 잠시 문단이 끊겨 있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이었다. 임정숙은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며 계속 읽어 나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유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분의 성함과 당시 거주하시던 동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덕수, 부디 무탈하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언젠가 꼭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최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이름이 30년의 시간을 건너 이렇게 낯선 이의 편지 속에 남아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저는 이 아파트 단지의 최덕수라는 분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단지에 빈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임정숙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최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계속 읽어줘. 부탁이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임정숙은 다시 편지지로 시선을 옮겼다. 아직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숙직실 창밖으로 늦은 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임정숙은 편지지를 손에 쥔 채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다. 3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남편의 모습은 흔치 않았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다음 문장을 이어 읽기 시작했다. 막상 이곳에 이사를 오고 나니 저는 쉽게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볼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의 그 일을 어떻게 입을 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최덕수는 그제야 지난 3년간 한서연이 보여주었던 알 수 없는 조심스러움과 다정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늘 예의 바르게 인사하면서도 어딘가 거리를 두던 모습, 포구 치던 밤 뜨거운 커피를 건네던 손길,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이름 대신 그저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매일 같은 시간 순찰을 도시는 모습, 궂은 날씨에도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명을 쓰고도 무너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임정숙의 목소리도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남편이 그 시절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말하지 않은 밤들, 홀로 사겨야 했던 억울함과 부끄러움까지도. 저는 이 화분을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도 가장 아끼던 것으로 골라 이곳까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손수 씨앗을 심어 키우신 나무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이 나무만은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혹시라도 이 나무를 끝까지 돌봐 주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르신이라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겠지요. 최덕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임정숙은 잠시 편지 읽기를 멈추고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조금만 쉬었다 읽을까요? 아니, 계속해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끝까지 들어야겠어. 임정숙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다 다시 편지지로 시선을 옮겼다. 아직 편지는 절반도 채 읽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가 다시 편지지를 고쳐 쥐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이 홀로 사겨온 감정들을 그녀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 밤마다 잠 못 이루던 남편의 뒷모습, 딸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도 돌아서면 무겁게 가라앉던 표정. 그 모든 순간이 이제야 이 한 장의 편지로 설명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자정이 가까운 시각을 알리듯 먼 곳에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라졌다. 최덕수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은인 앞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밤 원망 반, 고마움 반으로 떠올렸던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 도움이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으로 남았던 세월이었다. 이제야 그는 그 복잡한 감정의 실마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희는 얼굴 없는 시혜자가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세상에 맞설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30년의 시간을 건너 딸의 손을 거쳐 이렇게 다시 그의 앞에 당도해 있었다. 여보, 힘들면 그만 읽어도 돼요. 아니야. 끝까지 들을래. 이 사람 마음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임정숙은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편지지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창밖 어딘가에서 늦은 밤 고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임정숙은 숨을 한번 고르고 편지의 다음 문단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편지는 30년 전 그 사건의 전말을 지나 한서연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다. 임정숙은 남편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704동 쪽 밤하늘에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편지지로 시선을 옮기며 나머지 문장을 마저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제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지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최덕수는 두 손을 꽉 쥔 채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잠자리에 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편지를 끝까지 다 읽기 전까지는 오늘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임정숙은 잠시 목을 가다듬고 다시 편지지 위로 시선을 옮겼다. 임정숙은 다시 편지를 이어 읽었다. 어르신께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난 뒤일 것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몇 달 전 건강에 큰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온 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요양병원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다시 아른거렸다. 낮에 관리소장에게서 건네받은 등기우편. 그 발신처가 바로 이 병원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졌다.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도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짐을 정리하고 떠나야 했던 것도 병세가 예상보다 빨리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임정숙은 목이 메어 잠시 읽기를 멈추었다. 최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어르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굳은 날도 힘든 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부디 이 화분을 아버지를 대신해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는 한 저희 아버지의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도 함께 살아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임정숙의 목소리는 완전히 잦아들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한서연 올림. 방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최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30년을 짊어져 온 원망과 부끄러움, 그리고 이름 모를 은인을 향한 막연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여보. 임정숙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등을 쓸어내렸다. 최덕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는 그러나 오랜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한 홀가분함도 함께 서려 있었다. 내가 30년을 원망했어.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서 왜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내 결백을 세상에 밝혀주지 않았을까 하고.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그토록 오래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였어. 그러게요. 아버지도 그 딸도 다들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던 거네요. 최덕수는 편지를 다시 손에 들고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고 눈으로 되짚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그 문장 위에 손끝을 가만히 얹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이 마음, 나도 전해야겠어. 임정숙은 발신처가 적힌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이름과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가봐요. 늦기 전에. 최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 하늘에는 어느새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문득 30년 전 자신이 손해배상금 문제로 법원을 오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에는 실감하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회사 측으로부터 이미 정리되었다는 짧은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오히려 얼떨떨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알 수 없는 허탈함이었다. 도대체 누가, 왜? 그 물음표는 30년 동안 그의 마음 한켠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문득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공장 사무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던 그날.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동료들조차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내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고 어린 딸은 아빠가 왜 갑자기 일을 나가지 않는지 영문을 몰라 눈치만 보았다. 그때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등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는 뼈저리게 겪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해진 소식. 손해배상금이 이미 정리되었다는 그 한마디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낙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뭔가 있었으니까 누가 대신 돈을 갚아줬겠지. 요양병원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최덕수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눌러두었던 질문들이 이제야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 답이 반갑고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만나게 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까닭이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품속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몇 번을 읽어도 마지막 문장에 이르면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늦었지만 이제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그 말을 되뇌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를 벗어나 완만한 구름과 논밭이 펼쳐지는 길로 접어들자 그는 문득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실감했다. 진실을 증명받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치고 원망했던가. 버스가 산자락을 굽이굽이 돌아오르는 동안 최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 오랜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가 산자락을 굽이굽이 돌아오르는 동안 최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 오랜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는 다시 30년 전 아내와 함께 손을 맞잡고 법원 앞에 서 있던 그날을 떠올렸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던 순간 아내가 꼭 잡아주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이후 그들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는 길에도 아내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편지 속 문장들을 되뇌며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느낄 감정이 어떤 것일지 가늠해 보았다. 원망일까, 감사일까, 아니면 그 둘 다일까.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정표들을 보며 최덕수는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옅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요양병원은 산자락 아래 조용히 자리한 낮은 건물이었다. 최덕수는 버스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숨이 가빴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접수 창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연 씨를 뵈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한서연님,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그를 3층 병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최덕수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는 30년 만에 마주하게 될 진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매일 저녁 물을 주며 지켜온 그 나무의 주인 앞에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야윈 몸으로 누워있는 한서연이 보였다. 3년 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낯선 방문객을 보고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 했다. 최, 어르신, 한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아시고, 화분 속에서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 말에 한서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결국 찾으셨군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품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 편지 다 읽었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도, 서연 씨가 왜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지도 전부 다요. 한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어르신.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3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꺼내는 게 오히려 어르신께 상처가 될까봐.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최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30년을 그 은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도와주고도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왜 제 결백을 세상에 밝혀주지 않았는지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아버님도 서연 씨도 저 못지않게 오랜 세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오셨더군요. 한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르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하시면서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그렇게라도 손 내밀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눈물과 함께 30년 세월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한참 후 한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숙직실 창가에서 새순도 돋아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한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나무가 버려질까봐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인데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서연 씨 아버님을 생각하면서요. 최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그녀의 건강을 물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한서연은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히려 아버지 이야기를 어르신께 직접 전해드릴 수 있어서 요즘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더 자주 찾아뵀을 텐데요. 아니에요. 어르신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제가 그 아파트에서 지낸 3년 동안 어르신 뵈면서 정말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굳은 날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 입주민들 한 분 한 분께 다정하게 인사 건네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지켜드리고 싶어 하셨던 삶이 바로 이런 거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최덕수는 목이 메어왔다.
저는 그 시절 세상 전부가 저를 의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 써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 오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병실 안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르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나무 계속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제가 떠난 뒤에도 가끔 그 나무를 보면서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최덕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나무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한서연은 그 말에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에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파트 사람들한테는 제가 관리비를 밀리고 야반도주한 사람으로 남아있겠죠.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밀린 관리비는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 떠나셨다고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관리비는 병원에서 처리하도록 제가 이미 조치해 두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최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다.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었다. 병실 안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연의 온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저녁 회진 시간을 알리러 들어오자 최덕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 보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요? 번거로우실 텐데. 번거롭다니요. 이제야 만난 소중한 인연인데 자주 뵈어야죠. 한서연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3년 동안 최덕수가 보아온 그녀의 표정 중 가장 밝은 웃음이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병실을 나서는 최덕수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다. 마음속 오랜 응어리 하나가 마침내 풀려나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3층 병실 창문에 작은 실루엣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최덕수도 마주 손을 흔들었다. 30년 세월을 건너온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막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은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만났어. 다 잘 됐어. 정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덕수는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창밖 노을을 바라보았다. 버스가 도시로 접어들 무렵 최덕수는 문득 30년 전 이 도시로 처음 흘러들어왔던 그날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던 세월이었다. 이제 그 세월의 끝자락에서 그는 뜻밖의 위로와 화해를 마주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최덕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나눈 대화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다. 3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마주한 것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마음을 세상에 어떻게 나누어 갈 것인가 하는 물음뿐이었다.
병실 밖 복도에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아파트로 돌아온 최덕수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조병만은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순찰 시간에 안 보이시던데. 704호 한서연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조병만은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을. 최덕수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화분 속에서 편지를 발견한 일. 그 편지에 담긴 30년 전 사연. 그리고 오늘 요양병원에서 그녀를 만난 일까지. 조병만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저 관리비나 밀리고 도망치듯 나간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께도 사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서연 씨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조병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입주민 회의 때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은 빠르게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704호에 살던 조용한 여인이 사실은 30년 전 최덕수 반장의 누명을 벗겨준 은인의 딸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까지. 동료 경비원 박 씨가 가장 먼저 숙직실로 찾아왔다. 반장님, 아까 소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사정을 몰랐으니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최덕수는 오히려 담담하게 사람들을 다독였다. 30년 전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억울함을 사겨야 했던 그였기에.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순간들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기를 버티게 해준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어 줬고, 어린 딸이 아빠를 보며 웃어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다는 사실 하나가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붙잡게 해줬습니다. 한서연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30년을 돌아 이렇게 서연 씨를 통해 저에게 다시 전해졌으니까요. 병실 창밖으로 겨울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제가 떠나더라도 그 화단은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화단을 보면서 오해가 풀리고 화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약속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 화단은 계속될 겁니다. 한서연은 눈을 감고 오래도록 미소를 지었다. 창밖의 눈은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최덕수는 이른 아침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한서연이 밤사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랜 짐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처럼. 병원 관계자는 그녀가 남긴 짧은 메모 하나를 최덕수에게 전해주었다. 어르신, 화단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와 저희 마음이 거기 함께 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최덕수는 메모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가까운 친척 몇 명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최덕수 부부가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상주가 마땅치 않았던 자리에서 최덕수는 자청해서 영정 앞을 지켰다. 30년 전 자신을 도와준 은인의 딸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발인 날 아침, 임정숙이 남편의 옷매무새를 정돈해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30년 전에는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야 돌려줄 수 있게 됐네요. 최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전 그날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얼굴 없는 은인. 이제는 그 은인의 딸을 이렇게 배웅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기막힌 인연처럼 느껴졌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은 그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산소 곁에 합장되었다. 최덕수는 산소 앞에 서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따님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최덕수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랜 세월 짊어져 온 마음의 짐 하나가 완전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곧장 화단으로 향했다. 겨울 추위에 시든 잎들 사이로 봄을 기다리는 어린 나무들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화단 앞에 오래도록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여기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최덕수는 숙직실 창가에 놓인 벵갈 고무나무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처음 이 나무를 안고 이사 왔을 그 순간부터 이 화분 하나가 품고 있던 모든 사연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나무의 잎을 하나하나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큰 이야기를 전해줄 줄은 정말 몰랐다. 임정숙이 조용히 다가와 남편 곁에 앉았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다기보다는 뭔가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야. 30년 동안 어딘가 어긋나 있던 조각 하나가 이제야 딱 맞춰진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첫눈이 그친 자리에 옅은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최덕수는 문득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직 그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 나무 어딘가에 조금 더 남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한서연이 떠나기 며칠 전 최덕수는 마지막으로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눴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어르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 주는 마음.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서연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꼭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화분 하나에도 담아둘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창밖에 내리는 눈을 오래도록 함께 바라보았다.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30년 세월을 건너온 깊은 이해와 위로가 가득 차 있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최덕수는 문득 딸 생각이 났다. 어릴 적 아빠의 어려운 시절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딸이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혹시 저희 딸도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서연 씨 이야기, 그 아이도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한서연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뵙고 싶어요. 며칠 후 최덕수의 딸이 병문안을 왔다. 이미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딸은 한서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어릴 때 아빠가 힘들어하시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도와주신 분이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연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웃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늦게라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발인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조병만이 최덕수를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다. 반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한서연 씨도 편히 눈 감으셨을 겁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오히려 제가 더 큰 걸 받았습니다. 조병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덕수의 어깨를 다독였다. 다음 주 입주민 회의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최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최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 어둠 속에서도 화단의 나무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여보, 고맙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봐줘서 저야말로요. 당신이 그 화분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만나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 최덕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화분부터 살폈다. 서연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일이 이제 그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일과가 되어 있었다. 봄이 되자 화단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최덕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단을 돌보았다. 어느 날 화단 정리를 돕던 조병만이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그를 찾아왔다. 반장님, 이거 704호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 나온 겁니다. 한서연 씨가 관리소에 맡겨둔 봉투인데 제가 그동안 깜빡하고 있었네요. 최덕수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가 떠난 후 화단이 만들어진다면 전해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은행 계좌 정보가 담긴 서류가 들어 있었다. 어르신, 제가 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어느 가정이 아이 병원비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사정을 알고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이름을 숨기고 돕고 싶었지만 늘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난 뒤 남은 병원비 일부를 이 계좌를 통해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음을 저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최덕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투병 중에도 다른 이의 아픔을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곧바로 수소문에 나섰다.
같은 동에 아이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누구인지 조심스럽게 알아본 끝에 한 젊은 부부를 찾아낼 수 있었다. 부부는 어린 아들의 희귀질환 치료비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최덕수는 그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전했다. 어떤 분이 익명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렸다. 대체 어느 분이신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원치 않으셔서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헛되지 않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으로 보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는 그 집을 나서며 문득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시 떠올렸다. 얼굴 없는 선의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2번이나 목격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그를 도왔듯 이제 한서연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었다. 그 마음은 마치 씨앗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최덕수는 화단 앞에 서서 조병만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조병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마음까지 품고 계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뿐이죠. 최덕수는 화단의 어린 나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새싹들을 흔들었다. 며칠 후 도움을 받은 부부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화단을 찾아왔다. 아이 아버지는 최덕수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아이 수술 날짜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갚으실 게 아닙니다. 대신 아이가 다 나으면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이 어머니는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 어린 나무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나무들이 다 그런 사연을 품고 있는 거였군요. 저희도 나무 한 그루 심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여기는 그러라고 만든 곳이니까요. 부부는 그날 작은 묘목 하나를 화단 한편에 심었다. 아이의 이름을 딴 팻말도 함께 세웠다. 최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화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품었던 소박한 바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을 거쳐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소문은 아파트 단지를 넘어 이웃 동네까지 퍼져나갔다. 몇몇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성금을 모아 화단 발전 기금을 만들기도 했다. 조병만은 그 기금을 관리하며 매년 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익명으로 돕는 작은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입주민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 그것만은 꼭 지킵시다. 그래야 이 마음이 진짜 마음으로 남을 테니까요. 최덕수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이름 없는 도움.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한서연의 마지막 선택. 이제 그 뜻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최덕수는 그날 밤 숙직실로 돌아와 벵갈 고무나무 앞에 앉았다. 새순이 무성하게 돋아난 나무는 이제 창가를 가득 채울 만큼 자라 있었다. 그는 문득 이 나무를 처음 손수레에 실어 오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그는 이 나무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참 많은 일을 했구나. 그는 나무를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 들어와 잎사귀를 흔들었다. 마치 나무가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살랑거렸다. 임정숙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와 남편 곁에 앉았다. 요즘 당신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 나도 요즘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게 낯설어.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당신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최덕수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 화단에서는 봄을 맞은 어린 나무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음을 느꼈다. 최덕수는 그 부부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조병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장님, 우리 화단에 팻말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팻말 말씀이신가요? 이름은 밝히지 않되 이 화단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됐는지 설명하는 팻말이요.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이 화단의 의미를 알았으면 해서요. 조병만은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목공소에 부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화단 입구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졌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화단은 어느 이웃이 남긴 화분 한 그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 마음만은 여기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이 화단에 작은 마음 하나를 더해주세요. 최덕수는 그 팻말 앞에 서서 오래도록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지나가던 주민들도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팻말을 읽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주가 지난 뒤 도움을 받았던 아이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의 부모는 화단에 찾아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최덕수에게 전했다. 우리 아이,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다 이 화단 덕분이에요. 최덕수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큰 보답이야. 그거면 됐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화단 사이를 아장아장 걸어 다니며 꽃을 구경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의 얼굴에도 저마다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화단은 이제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최덕수는 그날 밤 오래된 순찰 수첩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자란다. 그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봄이 무르익어가는 동안 화단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작은 선의가 만들어 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아 아파트 단지에는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화단은 이제 처음의 자투리 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 있었다. 벵갈 고무나무는 최덕수의 숙직실 창가를 벗어나 화단 한가운데 덫이 가장 잘 드는 자리로 옮겨 심어졌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화분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서연의 편지 속 문장을 따서 새긴 글귀였다. 아이들은 그 동판 앞을 지날 때마다 궁금한 눈으로 물었고 어른들은 그때마다 화단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아파트 단지의 작은 전설처럼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다. 최덕수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단을 돌보았다. 은퇴를 권유받은 지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이 화단을 두고 어떻게 그만둡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박 씨는 이제 정식으로 화단 관리를 함께 맡고 있었다. 조병만은 매년 봄 화단 기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익명으로 돕는 행사를 정례화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단 한편에는 매년 작은 나무 한 그루씩이 새로 심어졌다. 그렇게 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 조용히 늘어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최덕수는 화단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나무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최덕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웃었다. 이거 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자라서 그런 거란다. 마음이라는 건 말이야. 씨앗처럼 작게 시작해도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어. 아이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밝게 웃으며 다른 아이들 쪽으로 뛰어갔다. 최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다시 벵갈 고무나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3년 전 겨울, 텅 빈 704호 베란다에서 말라가던 그 나무가 이제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전체를 푸르게 물들이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 나무를 통해 배웠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도록 퍼져나갈 수 있는지도. 최덕수는 나무 앞에 조용히 서서 두 손을 모았다. 서연 씨, 아버님, 두 분이 시작하신 마음, 여기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리고 이 아파트 사람들 모두가 이어가겠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잎사귀들은 오래도록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화단 저편, 새로 심긴 어린 묘목 하나가 여린 첫 잎을 막 틔우고 있었다. 그 곁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쓰여 있을 뿐이었다. 당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나무가 되기를.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최덕수는 여느 때처럼 순찰을 돌았다. 화단을 지나 놀이터를 지나 예전 704호가 있던 동을 지나는 길이었다. 이제 704호에는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최덕수는 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슬픔과 오해로 얼룩졌던 그 자리에 이제는 다시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서연 씨, 여기도 다시 온기가 돌고 있어요.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맑게 반짝이고 있었다. 30년 전,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젊은 날의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언젠가 이렇게 원망이 감사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낡은 순찰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다. 오늘도 화단은 무사하다. 나무들도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잘 자라고 있다.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 화단 쪽을 향해 오래도록 시선을 두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 위로 봄밤의 별빛이 고요히 쏟아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처음 그 화분을 손수레에 실어 오던 날로부터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최덕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화단을 가꾸는 여러 이웃들이 함께했고 704호를 둘러싼 오해와 슬픔은 이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최덕수의 딸이 손자를 데리고 아파트를 찾아왔다. 어린 손자는 화단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커요? 최덕수는 벵갈 고무나무를 가리키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 나무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 심어서 키운 나무란다.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지금 이렇게 크게 자란 거야. 그럼 나도 나중에 저런 나무 키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나무를 키울 수 있단다. 손자는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화단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다. 최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30년 전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딸과 손자가 돌아간 뒤 최덕수는 홀로 하단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임정숙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그의 곁에 앉았다. 손자 녀석, 나무 얘기 듣더니 눈이 반짝반짝하던데요. 그러게. 저 나이 때는 뭐든 다 신기하지. 당신도 그맘때는 그랬을 텐데 참 먼 길을 걸어왔네요. 최덕수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하단 너머로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으니까.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슬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웃음으로 바뀌었으니 최덕수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화단 곳곳에 심긴 나무들이 저녁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나무들 하나하나에 이름 모를 이들의 사연과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별들이 하나둘 돋아났다. 최덕수는 아내와 함께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30년의 세월과 그 세월이 남긴 온기를 조용히 되새겼다. 그리고 그 온기는 이 화단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멀리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 대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 소리가 들려오는 밤이었다. 최덕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이 살아가며 남기는 것은 결국 이런 작은 마음들이 아닐까.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도록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다시 다른 이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온기 말이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화단의 나무들은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이었다. 최덕수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이 화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받은 마음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보답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 밤 화단 위로 쏟아지던 별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마음이 이제 조용히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